안녕하십니까,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민사나 상사에서 그 계약, 그러니까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차용증이나 계약서나 뭐 이런 문서들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인 행위는 또 다른 사람이 하고, 그랬을 경우에 누가 그러면 법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지, 이 당사자 확정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소송을 할 때 누가 원고가 되고 누가 피고가 되느냐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 제가 그 질문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적어놨는데, 이런 경우 있죠. 실제로 돈은 A가 필요해서 친구 B한테 부탁을 합니다. 저 돈 좀 빌려주라. 그러면 내가 이자하고 원금을 갚겠다 해서 대출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B가 받아서 그 다음에 돈은 A에게 건네주죠. 그리고 A가 돈을 자기 뭐 용도대로 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나 이런 것들을 갚아야 될 사람은 B잖아요. 근데 원래 두 사람 사이의 약정이 B가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서 대출금을 A가 쓰고 이자나 원금을 A가 지급하겠다 했거든요. 약정상. 근데 이게 몇 번 이 약속 지키더니만 연락도 안 되고 잠수를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B는 실질적으로 은행 대출 기간에다가 내가 대출은 받았지만 실제로 돈은 A가 썼습니다, 이런 주장은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당사자는 금융기관하고 그 다음에 B가 되는 거죠. B가 채무자가 되는 거고, A는 단지 B하고 내부적으로 약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자나 원금의 변제 책임은, 갚을 책임은 B가 지는 겁니다. 여기서는 당사자가 B가 되는 거죠. 책임자, 채무자가. 다만 B는 이제 은행에다가 자기가 이제 이자나 원금을 다 갚았다면 A 상대로 해서 그 두 사람 사이 약정이 있었잖아요. 약정금 청구라든지 뭐 대여금 청구라든지 그런 걸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구상권이 아닙니다. 이게 자기 채무를 자기가 갚은 거기 때문에 A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A하고 B하고 관계에서 그 약정에 의해서 그 청구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통상 이렇게 잠수 타고 그랬다 그러면 돈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뭐 사기로 고소를 한다는 등 이제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회사 A에 대해서 C가 돈을 빌려줍니다. 자, 대표이사는 B입니다. 근데 돈 갚아라 하는데 회사는 별 재산이 없어요. 근데 대표이사 A는 재산이 있습니다. 약오르죠, 이게 지금. 그러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당사자는 A하고 C입니다. 차용증이나 뭐 약정서나 현금보관증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면 C는 A 법인 회사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B한테 돈 갚아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차용증이나 그런 계약서를 쓸 때 A 회사 대표 B라고 적었다고 해서 B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A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서명 날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A 회사 대표이사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아니라 그냥 B가 이렇게 연서가 되어 있다면은, 이거는 뭐 자기도 개인 책임을 부담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형식 같은 것을 보고 대표 개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기 라지 A의 자식 스몰 A하고 라지 B의 자식 스몰 B가 돈 거래를 합니다. 스몰 B가 스몰 A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뭐 어떤 이유로든 간에 A 주택을 스몰 A가 담보로 제공합니다. B한테 이 대여금에 대한. 근데 스몰 B도 어떤 이유에서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근저당권자를 설정을 합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법률행위 당사자가 누구냐면 원칙적으로는 라지 A와 라지 B가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행위,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 설정하고 등기하고 이런 것들 현실적인 사실적인 행위는 여기 스몰 A, 스몰 B가 있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법률 문서나 이런 것에 등기나 이런 거에서는 이런 관계에서는 이제 그 계약의 명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 행위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법률 행위자의 권리자와 의무자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3자가 이런 실질적인 행위자들 여기 그 다음에 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제3자가 이거를 중대한 과실이나 그 다음에 고의 알거나 알았을 경우, 그러니까 지금 명의상으로는 라지 A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약 당사자가 스몰 A다라는 것을 제3자가 알았거나 알았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 당사자가 다름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판례에 의하면은 일단 이게 이제 당사자가 누구냐,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냐를 확정하는 문제는 전반적으로 계약 해석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법률행위 내용하고 계약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동기, 왜 그렇게 하느냐, 동기, 경위,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자금 출처라든지 그런 부분들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적으로 해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계약 서류상에 있는 명의자가 아닌 다른 실질적인 그 수면 아래에 있는 사람이 당사자다라고 인정될 수 있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계약서상이나 서류상에 있는 명의자와 다른 실질적인 제3자를 법률행위 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거 말고도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 나홀로 소송, 본인 스스로 소송하면 사실상 A가 회사한테 고용돼 있는데 임금 퇴직금을 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대표이사한테 청구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고용계약, 근로계약이 회사하고 근로자 간에 되어 있는 것이지 대표이사 개인하고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송을 잘못 제기하면 그 피고가 아닌 사람, 또 원고가 아닌 사람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으로 돼서 판단도 못 받아보고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명의와 실질적 행위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걸 명확하게 좀 해야 되고,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 가지 법률적 다툼이 생겼을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해석해서 누가 실질적인 당사자인가를 확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실무적으로는 많이 다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